짜잔! 제가 지금 읽을 책이에요. 이 책들은 건강에 관련된 책인데 제가 좀 많이 아팠었어가지고 몸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들이거든요. 항산화 제품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선택 고르는 기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이 책은 되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유튜브에도 따로 채널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의 유튜브나 SNS 피드를 통해서 저도 가끔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의사지만 영양 쪽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강한 정보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내가 스스로 뭔가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해드릴 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그냥 책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그쵸? 현대인들의 질병 대부분이 음식을 비롯한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결국 병을 일으키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음식과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환경, 그것을 제공해주고 의사는 뒤로 빠져줘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돈은 남에게 저 이 말이 진짜 와닿았어요. 돈은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 막상 더 중요한 건강은 잘도 맡기는 현대인의 모순된 모습이 병원에 있다 보면 많이 보인대요. 현대인의 질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인병 치료 성공의 열쇠는 어디까지나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환자가 주체가 되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 의사들은 그저 관리만 해줄 뿐이다. 많이 와닿네요. 그쵸? 그냥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의사 한마디면 그냥 무조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많이 믿잖아요. 의약품의 부정적인 효과란 올바르게 처방된 약이었으나 환자가 이를 복용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약물 치료가 100% 정답만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을 써야 할 곳에 잘못된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있지만 식품은 잘못 먹어도 그게 부작용이 없고 어딘가에 또 쓰인다는 거죠. 또 현대의학은 인간의 건강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놓치고 있다. 스트레스가 생체 활동 및 면역력에 미치는 악영향, 운동 부족, 영양소 결핍, 화학 물질의 범벅이 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 이걸 다 우리가 놓치고 있대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 보여요.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의약품 그리고 수술의 남용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 영향에 무관심한 결과래요. 우리가 많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하라면 그냥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비타민과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양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과학에 그저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돈 벌어야 하는 거죠, 병원도. 그쵸? 이해는 하는데. 자, 우리 그때 한때 삼성 노트 왜 폭발 사고 막 있었잖아요. 그 사고는 큰 뉴스가 되는데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의약품만은 무사하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다.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언론까지 장악한 결과이다.
제약회사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다. 그런 제약회사에 의사도 매달리고 환자도 매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한쪽만을 믿는 내 방법만이 정답이라고 고집하지도 않고 의사의 말이 100% 정답이라고 믿지도 않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 나다라는 책도 저자가 영양학을 전공을 했지만 사실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다가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너무 일을 막 하시다 보니까 건강을 잃은 거예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영양과 건강을 그동안 제대로 몰라서 건강을 잘 못 지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 영양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하셨대요. 원래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책을 내기에 이르신 거죠. 이것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전에 어쨌든 내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야 눈 뜨고 코가 안 베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대사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통해서라던가 갑자기 나타나는 통증,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있을 때가 많다. 치료 시기를 늦춰버리면 질병은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그쵸? 이게 천천히 몸에서는 전조 증상을 보내는데 그냥 뭐 두통이 온다던가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쥐가 난다던가 그냥 골이 띵하다던가 어딘가 그냥 아프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어디가 안 좋다라는 신호인데 우리는 그냥 에이 뭐 그러고 넘어가겠지 이러고 넘기잖아요. 안 되는데 저도 그래요.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분해되어 그것이 혈액을 통해 각 조직과 기관과 장부에 도달하여 인체 하나를 구성한다. 곧 어제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나가고 건강관리를 할 거냐면요. 첫 번째는 혈액과 혈관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화흡수 대사관리, 세 번째는 뼈관리, 네 번째는 면역관리, 다섯 번째는 호르몬관리, 이렇게 큰 범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오늘 할 거는 대사관리, 대사질환, 혈액과 혈관관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까 해요. 자,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지금 제 주변에도 젊은 나이에 이런 혈관과 혈액이 오염이 돼서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좀 장애가 오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이에 불문하고 많이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혈액 속에 노폐물과 유해산소가 들어오면 간에서는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을 내보낸다. 이 LDL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있는데 이 LDL도 사실 필요해요. 우리 몸에 어딘가 상처가 났을 때 그 LDL이 지나가다 덮어주면 땡큐인 거지. 그쵸? 솔직히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거기에 그러면은 유해 뭐 산소나 뭐 노폐물이나 독소들이 막 들어가면 오히려 완전 치명타인데 얘가 막아주면은 고마운 일인 거잖아요. 근데 유해산소가 LDL을 공격해서 활동성을 잃은 LDL이 혈관벽에 쌓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오고 혈관이 동맥경화로 이 두께에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쌓이면 이 길이 그쵸 좁아질 거 아니에요. 혈관이 좁아져서 혈관에 병목 형상이 일어나면 고혈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고지혈, 동맥경화, 고혈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원인을 제거하자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게 사실 최선의 방법인 거잖아요. 첫 번째, 유해산소 줄여야 되고요. 노폐물 안 쌓이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세 번째, LDL이 공격받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혈관 탄력을 유지해주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중성지방 수치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섭취를 하래요. 그래서 유해산소를 줄이는 방법에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해산소, 활성산소를 줄이는 건 항산화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하면 좋겠죠. 대표적인 게 A, C, E, 그쵸? 셀레늄도 있고요. A랑 E는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리고 C는 수용성이에요. 얘네 그걸 알고 계신데요. A는 점막 보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A를 섭취하실 때 지용성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 섭취하는 걸 꺼려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몸에 우리가 섭취를 하죠. 녹황색 채소에서 많이 보이는, 그죠? 당근, 시금치 이런 거요. 거기에 있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우리가 섭취를 하기 때문에 몸 안에서 필요한 형태로만 A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많이 드셔도 돼요. 그쵸? 그리고 점막을 다 보호해주는 거죠. 코팅하면 쭉 해줘서 공격을 안 받게끔.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마늘 사실 이렇게 탁 씹으면 알싸한 알리신이 팍 터지잖아요. 마늘 많이 드시면 되는데 뭐 일상생활에서 솔직히 마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섭취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갈이 제품으로 마늘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한 알에 7쪽인가? 뭐 그 정도 들어가 있어요. 7알인가?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수용성 비타민은 어느 정도 우리 몸을 청소하고 나면 소변으로 다 나가요. 그쵸? 근데 이게 몸 안에서 6시간인가 8시간 이상을 못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를 싹 하고 그 안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감기에 걸렸거나 내가 뭔가 몸을 좀 청소해야 되는데 독소가 많은 사람이다 하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 C는 많이 섭취를 해줘야 청소를 빠바바바바박 이렇게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수시로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6시간마다 한 번씩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대신에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섭취를 많이 하면 간이 오히려 해독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 성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천연 성분이 비율이 많은 거를 먹어야 간도 부담이 안 되고 또 우리 몸의 흡수도 빠른 거죠. 자, 그리고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려면 콜린, 레시틴,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체내 노폐물 제거에 레시틴 같은 경우는 견과류 많이 드시면 돼요. 견과류 많이 드시면 그 역할을 해주고요. 수용성 식이섬유, 뭐 해조류나 뭐 이런 것들, 미역 많이 드세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에 공격받지 않게 하려면 이 LDL 콜레스테롤을 코팅을 한번 해주면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코엔자임 Q10, 코Q10인 거죠. 그리고 혈관 탄력을 유지할 때 완전 단백질과, 그러니까 단백질, 질 좋은 단백질, 그냥 단백질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부산물을 남기기 때문에 사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 건데,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인 제품. 어쨌든 질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몸에서 콜라겐으로 합성이 돼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두 개를 드시거나 아니면 콜라겐을 따로 섭취하시는 것도 괜찮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알리신, 마늘 탁 씹으면 알싸한 거. 요거는 마늘을 구워 먹거나 하면 그 알리신이 다른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마늘을 드셔야 돼요. 냄새는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이 알리신이 혈전 분해를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대요. 중성지방 수치의 완화, 그렇게 되는, 도움이 되는 EPA 성분, 오메가3죠. 걔를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이 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고혈압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원래는 1900년대 초반의 독일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60에 100이었대요. 그 이상일 경우만 고혈압이었는데 74년도에 독일의 고혈압 퇴치연맹이 설립되면서 140에 90까지 내렸어요. 그 얘기는 환자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한 3배 늘어났대요. 이 환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약이 그만큼 잘 팔리겠죠. 그죠? 2003년에는 미국 합동위원회에서 그 수치를 더 낮춰서 130에 85까지 낮췄어요. 지금 뭐 120에 뭐 에휴. 그래서 이 기준 때문에
식이요법으로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는 방 건강 상태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약을 섭취하고 약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솔직히 알면 음식으로 섭취해서 낫는다는 걸 알면 약을 처음에 입에 안 댈 텐데 우리가 보통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평생 먹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약을 먹으면 나아야지. 안 그런가요? 물론 갑상선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 호르몬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먹어야겠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병이 나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병원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 정말 공감이 됐어요. 여기서 사실 되게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의 혈압과 그러니까 혈관 상태와 60대, 50대, 60대, 70대 이 나이가 들었을 때 혈관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물 나오는 호스를 살 때도 처음에 샀을 때는 탱탱하지만 단단하고 탱탱하지만 햇빛에 막 노출이 되고 막 발로도 막 이리저리 치이고 어쨌든 오래 쓰이다 보면 그 혈관이라네. 그 호스가 낡고 삭고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몇십 년 기능을 썼으면 당연히 혈관이 탄력을 잃고 그러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에 90에서 100 정도, 90을 더 하셔도 되고 100을 더 하셔도 되고 그 정도를 더한 게 내 연령대에 맞는 혈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살이면 나는 110에서 120? 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 혈압인 거고 내가 만약에 50살이다. 그러면 90을 더하면 140, 100을 더해도 150. 140에서 150 요 정도만 나와도 정상 혈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혈압이 높아져.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관리는 해야죠. 관리는 해야 되지만 식습관,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얘기를 하자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을 경동맥이라고 해요. 이 경동맥은 그리고 또 심장에서 몸으로 보내는 혈관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경동맥 여기 가는 심장에서 막 혈관으로 뇌로 가는 이 경동맥이 엄청 복잡하게 막 이렇게 꼬여있고 두께가 매우 가늘고 약하대요. 그래서 피가 끈적하거나 탁해서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그리고 뇌의 기능이 떨어져 의식이 좀 이렇게 안 좋고 사지와 언어 기능을 포함한 뇌신경의 마비가 나타나는 증세는 뇌졸중인 거죠. 그래서 뇌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호모시스테인 수치, 그러니까 피를 엉키게 만드는 그거를 낮추게 하는 엽산, 비타민 12, 완전 단백질, 비타민 C를 충분하게 섭취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